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이 청량한 가을날 율곡문화제 개최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율곡 선생님의 상소문에 나타난 선생의 비판 정신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서거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제2세 여왕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멀리 과거를 볼수록 보다 더 앞을 잘 볼 수 있다. 더 멀리 과거를 볼수록 더 앞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는데 물론 현재의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그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만은 보다 심도 있고 그리고 미래 전망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현재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23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107입니다. 말하자면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인구는 28위입니다. 상당히 많죠. 국토는 중간쯤 갑니다만은 인구는 상당히 많은 28위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도 그 강대국 틈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한국을 마치 약소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잘못된 견해, 오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230개 중에 10위예요. 대단하죠. 근데 군사력은 더합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그 매스컴에서 보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그 무기들은 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가성비에 있어서는 세계 제1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국력이 8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대국입니다. 부국 강병을 이룩한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이 6위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연보에 의하면 1583년 4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10년, 앞으로 10년이 채 못 가서 토붕은 땅이 무너지는 거죠. 땅이 무너지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율곡 선생님이 예견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이 없었죠.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다 아시다시피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율곡 선생님이 한국이 전 세계 230개국 중에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그런데 율곡 선생 전후의 시대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율곡 선생님 이제 1536년에 태어나셔서 8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훈구파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살인파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동인서인으로 분열되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훈구파라고 하는 건 조선을 건국하고 약 200년 가까이 전국을 주도해온 이 기득권 세력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은 공은을 세운 옛날 기득권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살인파는 유교적 이념과 성리학적 의리 정신에 보다 투철한 비판적 개혁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살인파들은 중종반정을 계기로 해서 정계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화를 통해서 이 살인파들이 실각을 하게 되죠. 근데 율곡선생의 시대는 사화가 이미 지나간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살인파들 율곡선생을 위주로 한 주로 이제 정엄 조광조를 아주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그 살인파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다 보니까 살인파 내부에 분열이 있게 된 거예요. 동인서인으로 분열이 있게 되고, 율곡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율곡선생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대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입니다. 이 조광조 선생이 당한 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화를 입은 선비들을 기묘명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화는 기득권들이 조선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진 살인파들이 새롭게 전국에 등장하고 권력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두 세력 간에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기득권에 부패한 기득권층과 보다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신진 세력이 부딪혀서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신진 세력이 화를 당한 것이 바로 사화입니다. 퇴계 선생님도 이 사화에 그 집안이 연루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화가 이제 1945년이니까 율곡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시던 시대에 비해서는 한 20년 전에 이미 사화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곡 선생님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는가? 요새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1592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고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예견이 아주 적중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 채 안 돼서 땅이 무너지는 재앙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임진왜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납니다.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들 우리는 임진왜란을 우리가 패배한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은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 임진왜란의 결과가 어땠는지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이건 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어떻게 되었느냐?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죠. 임진왜란의 꼭 후유증만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명나라는 그때 참전했던 명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역시 몰락을 합니다. 정권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도쿠가와 에도 마부가 성립됩니다. 근데 조선은 어땠느냐? 국가 제조에 성공합니다. 국가 제조, 국가를 다시 만들자.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사회가 거의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복구해서 국가를 다시 만들자. 이것이 17세기 이 사림들의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제조의 프로젝트. 이것에 조선만 유일하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7세기 국가 제조, 국가를 다시 만들자는 거. 그 다음에 18세기에 영종조 때의 문예부흥 시대가 옵니다. 18세기 조선은 굉장히 그 발전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특히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야말로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이를 만큼 조선이 융성해집니다. 그러면 그 국가 제조와 문화 융성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중심 세력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율곡 선생과 우계의 학맥을 계승한 기호학파입니다. 기호학파의 살인들이다. 물론 퇴계학파, 영남학파죠. 영남학파가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남학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그것을 정파로 얘기하면은 남인과 서인이 상호 견제하면서 또 경쟁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조선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엽까지. 그렇기 때문에 꼭 기호학파만의 공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심 세력은 역시 기호학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림은 나라의 원기다. 사림은 나라의 원기다. 사림이 화합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분열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게 율곡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국가의 으뜸가는 기운인 이 사림들이 점점점 율곡 선생 시대에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분열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 분열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율곡 선생님이 가장 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곡 선생님의 상소문입니다. 이 상소문의 그 제목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이 소라고 하는 건 소통하다, 막힌 것을 트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신하와 군주가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대사원을 사양한다. 율곡 선생에게 여러 번 이제 아주 고위 간직이 제수됩니다만은 율곡 선생님이 사양합니다.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것을 이 대사원이라는 아주 고위직이죠. 사퇴하고 그래서 겸진 아울러 진술한다 이거였어요. 대사원이라는 고위직을 내가 사퇴하고 그리고 아울러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몽고하니 세척 동소라. 세척 동소. 세척이라는 말은 씻어낸다 뜻이. 씻어낸다. 동소는 동인과 서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림이 둘로 이제 분열되는 거죠. 동인, 서인으로 분절이 되고 동인은 다시 남인, 북인, 서인은 나중에 노론, 소론 이렇게 분절이 됐는데 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된 것은 세척, 씻어내 주십시오. 이것을 극복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 사림이 분절되면 이 원기가 분열이 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주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율곡 선생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상소문을 많이 올립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누구나 다 군주에게 상소를 올립니다만 율곡 선생은 아주 그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또 아주 비판적인 상소를 여러 번 올립니다. 이 상소에는 아주 비판의식, 개혁정신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율곡의 상소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편찬될 정도로 율곡 산성문이 참 그 명문입니다. 명문이에요. 이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진시패소라, 그 시대의 패단, 그 시대의 패단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패라고 하는 것은, 시패는 패단입니다. 그 시대의 패단, 율곡 선생 당시의 패단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글이 상당히 긴데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노여움이 극도에 달하여 백성의 살 길은 전혀 막혔는데도 전하께서는 보신둥 마신둥 하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신둥 마신둥 하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십니다. 와, 그 당시가 전근대 사회지 않습니까? 하나의 계급 사회인데 그 신하가 군주에게 당시 보신둥 마신둥 이렇게 나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는 아주 강력한 질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인수는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을 인순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순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인순만으로 나라가 다스리려면 전하가 인순하신 지 일기는 12년입니다. 넘었으니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국사는 더욱 어지럽고 위태해지기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곡 선생님의 시대는 조선이 건국한 지 한 2세기, 약 200년 정도가 흐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지만 국가의 제도라든지 이 정치인들의 의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구태의연한 이런 훈구파적인 어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군주 자체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순의 반대가 뭐냐? 인순의 반대가 뭐냐?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거 반대는 개혁이죠. 개혁입니다. 전하의 밝으신 지혜로서도 개혁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천명이 아니겠습니까? 천명이란 말은 운명이에요. 이거 운명이 아니냐. 이 개혁을 마땅히 개혁해야 할 때가 됐는데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하지 못하고 기득권에만 얽매여 계신다면 이거 나라의 운명이냐? 이 조선의 운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라고 하는 선생님의 한탄이십니다. 거대한 집이 기울어지는 데는 썩은 나무로 버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대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썩었어요. 기울어지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위정자들은 썩은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조금 수리를 하고 기둥을 좀 대체한들 그 집이 버티겠습니까? 조선이 마치 그러한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신같이 엉성하고 못난 사람이 감히 머리를 들고 우러러보면서 애통하게 외친다. 애통하게 외친다. 그 진실로 슬프지만 그 어리석음은 진실로 자신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은혜는 몸이 가루가 돼도 보답하기 어려운데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근데 율곡 선생은 알다시피 당시에 선조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총애를 받았다고 할까요? 굉장한 신임을 받고 해서 고위직을 여러 가지 고위직 이조판서, 병조판서 이러한 고위직을 많이 거기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죠. 아무리 은혜가 크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사대사원 경진 세척 동소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해상소가 아침에 올라가면 추하게 헐뜯는 말이 저녁에 흰의 몸에 집중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삼가 생각한데 어리석은 신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서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당시에 관료들에게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비판은 좋은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상소문에 보면 율곡은 건방져서 왕을 아주 우습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굴하지 않은 거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다. 이건 내가 그대로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다. 정수리에서부터 갈아서 발꿈치에 이르러도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신은 또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뜻입니다. 원래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허명만을 보존하고자 하여 충언을 다하지 않아서 전하를 저버리겠습니까? 이 충언을 하겠다. 이 충이 뭐냐? 충은 징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야말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달아 없어질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율곡 선생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의 시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개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상소문을 읽다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신하가 군주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한국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아마 이런 말을 상소문에 나오는 말을 하면 아마 뭐 당장 해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조선은 그만큼 지식인들의 양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관대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주와 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비판이 상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이죠.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열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마음을 율곡 선생님의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